문서와 기록으로 살펴보는 현미경 전쟁사, 극비문서 전쟁의 실마리. 안녕하세요. 극일남 남모람입니다. 1944년 12월 그해 유럽의 겨울은 정말 추웠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한 냉혹함이 전장을 뒤엎기 시작하죠. 이때 히틀러가 마지막 도박과 같은 승부수를 던집니다. 연합군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대공세를 실시하는데 바로 벨기에 아르덴 숲을 지나가기로 한 겁니다. 예상치 못한 기습을 당한 미군이 고립되고 독일군은 항복을 요구하죠. 이것이 전쟁의 향방을 가른 최후의 대결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르덴 대공세의 숨겨진 이야기, 극비문서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해주실 전문가 전바 심호섭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전바가 바보잖아요. 그렇죠. 제가 바보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 예전에 바보 호섭이라고 혹시 아세요? 그것 때문에 꽤 놀림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요? 네, 호섭아 막 이렇게 해가지고 네. 전쟁에 미친, 전쟁과 사랑에 빠진, 네. 즉 전쟁사를 교육하고 연구하는, 전쟁사를 사랑하는 바보라고 좀 알겠습니다. 정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쟁사를 사랑하는 바보, 전쟁사계의 헛똑똑, 전똑 심호섭 교수 모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르덴 대공세 네, 볼 네. 거잖아요. 네네. 그 한 달 동안 이 추운 겨울에 있었다는 자체가 저는 너무너무 혹독한 것 같아요. 그렇죠. 12월 중순부터 거의 1월 중순까지 하니까요. 예. 상상도 하기 싫은데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럽에서 단일 전투로 최대 규모였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근데 지금까지 많은 작전, 많은 전투들이 각자 자기가 최고의 전투였다, 최후의 한순간이었다, 최대 규모의 전투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아르덴 대공세가 100만 명이라는 인력의 규모를 놓고 봤을 때는 이게 최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일 전장에서. 그렇죠. 단일 그렇죠. 전장에서. 네. 그 일대에 100만 명이 모였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상상이 안 가는데, 네.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이것이 왜 단일 전장 속에서의 최대 격전이라고 전쟁사를 연구한 사람들이 하나같이 얘기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여기 보면 항상 뭔가 뻘건 게 있으면, 그리고 줄이 짝짝 거 있으면 이것은 극비문서구나, 그렇죠. 비밀이 해제되어 공개된 문서 중에 하나구나 하고 우리 애독자들은 아실 것 같습니다. 이 문서는 아이젠하워 대통령 도서관에서 찾아낸 문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아이젠하워 대통령 기록관에서 가져오긴 했지만 대통령이 되기 전에 아이젠하워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럽 총사령관으로 있을 때에 작성된 문서예요. 네. 44년 12월 20일에 작성되었고요. 탑 시크릿인 것도 모자라서 긴급, urgent라고 써있죠. 이게 날짜로 따져보자면 12월 16일에 독일의 아르덴 대공세가 시작되고 그 대응 과정에서 작성된 문서이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이 아니라 전략 지침을 언급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문서에 나오는 인물들이 상당히 흥미롭죠? 맞습니다. 일단 20일 시점은 연합군 입장에서는 정말 위기의 최악의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독일군이 정말 기습에 들어왔다는 걸 느꼈고 뭔가 조치가 필요하다. 그렇죠. 약간 이런 걸 담고 있는 문서인 것 같은데, 일단 발신자가 영국군 원수입니다. 네. 그리고 그 당시에 20일 집단군 사령관이었던, 저는 썩 좋아하지 않는. 저도 안 좋아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내복 장군. 저 진짜 이 사람 보면은 막 우라통이 치밀어가지고 아무튼 몽고메리가 나오네요. 몽고메리. 몽고메리가 누구한테 보내냐면 수신자가 아이젠하워 연합군 총사령관, 그러니까 최고사령관한테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런 것들을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거기에 이 사람이 누구랑 의논을 하는 이야기가 나오냐면 1군 사령관이었던 호지스, 예, 9군 사령관이었던 저랑 같은 성을 가진 심슨. 어디 심씨인가요, 저 사람이? 청송 심씨는 아닙니다. 그냥 파는 약간 다르고. 네, 약간 다릅니다. 청송 심씨라고 할까요, 그냥? 런던 심씨나 뭐 그쯤 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앵글로 섹슨이면. 네. 뭐 아무튼 이 사람이,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미 1군과 미 9군을 내가 작전 통제해서 쓰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사실 몽고메리가 저는 왜 별로냐면 네. 이런 위기의 순간에도 뭔가 자기 권력을 더 행사하는 이걸 기회로 삼으려고 하는 맞아요. 이런 부분이 나온 것 같습니다. 몽고메리 그게 특기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일화도 있었다고 그러죠. 그 몽고메리가 원하는 대로 작전의 우선권을 주어지지 않으니까 총사령관 면전에서 문서를 집어던졌다고 해요. 진짜. 예. 그런데 그 총사령관은 미군 출신이었고 이 미군 출신의 총사령관이 사람을 아우를 수 있는 인격적인 그 미덕이 없었더라면 양국 간의 관계가 깨졌을 정도로 그렇죠. 굉장히 도전적이고 못되게 했다고 그래요. 그때 이 미군 총사령관이 몽고메리 장군님, 그래도 제가 상관인데 제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그게 아이젠하워 장군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이젠하워가 속으로는 부글부글 했겠죠. 그리고 나중에 그런 부분도 드러내거든요. 네. 근데 어찌됐든 그걸 잘 참고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는 그런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멋지다. 나중에 대통령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 공감합니다. 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찌됐든 이 문서만 놓고 봤을 때는 영국군과 미군이 긴밀하게 협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네. 저희가 했던 그런 내용은 그 이면에 숨어 있는 거죠. 그렇죠. 네네. 문서상에 뭐 싸웠다고 쓸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어쨌든지 간에 공식적으로 네네. 내가 작전 통제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이 미군들도 내가 데리고 완전히 움켜쥐고 하겠다. 뭔가 조치를 하겠다.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면 지금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네. 위기 상황을 느꼈다. 근데 우리는 이 부분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전선의 재조직이 필요한 상태다. 우리가 이 밀리터리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우리는 편하게 하는 말인데 네. 독자들은 그 단어, 관념의 중요성을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재조직도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그렇죠. 해요. 네네네. 만약에 우리가 방어를 하고 있는데 공격에 의해서 약간 피해가 나면 주로 전선 조정을 합니다. 혹은 예배속 관계를 바꿔줘요. 바꾸죠. 전선 조정이라는 것은 부대의 배치를 약간 바꿔서 방어력을 다시 회복하려는 노력 중에 하나고 그것도 어려우면 추가적으로 증원을 해주거나 예비대를 보내죠. 그런데 이 부대가 완전히 깨질 지경이 되면 재편성을 합니다. 재편성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A 대대의 1개 중대가 싹 날아가 버리면 1개 중대를 주고 그 1개 중대를 빼온 다른 대대는 다른 조직으로 바꾸는 말 그대로 재편성입니다. 그런데 재조직은 부대가 완전히 와해되어서 완전히 부대를 새로 창설하는 정도의 노력이 없으면 불가능하죠. 불가능할 정도일 때 그렇죠. 재조직을 하는 것이고 이 재조직이 필요한 상태라고 몽고메리가 보고한 것은 정말로 큰일 났다는 얘기인 그렇죠. 것이죠. 왜냐하면 그런 거 하나하나가 어마어마한 노력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했다라는 거는 정말 이건 다급한 상황이다. 맞아요. 위기의 순간이다. 이런 이제 뉘앙스가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탑 시크릿 위에 얼전트라고 하나 더 붙인 거군요. 그렇죠. 네네. 정말 이제 긴박한 분위기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예비군을 재배치해서 방어를 강화하는 강화한다. 하나의 방안. 네네. 그리고 현재 그 7기갑사단이 현 위치에서 끝까지 치열하게 방어를 해서 시간을 벌겠다. 네. 이러한 안도 하나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말 네네. 그대로 긴박한 분위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네네. 그 보병의 추가적인 증원 없이 기갑사단만으로 일단 방어하겠다는 것은 여기서 모두 죽는 것도 고려하겠다는 얘기인 것이고 통상 그렇게 안 하니까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네. 부대가 다만 30%라도 남아있으면 그러니까 온전하지는 못하지만 철수시키면 그 씨앗 간장처럼 그 부대를 가지고 또 다음을 도모할 수 있는데 그렇죠. 그냥 거기서 끝까지 방어하겠다는 것은 이거는 완전히 여기 사활을 걸었다는 겁니다. 매우 긴박한 분위기가 느껴지는데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던 1944년 서유럽으로 우리 전똑과 함께 여행 가듯이 한번 출발해 아, 보겠습니다. 저 별명 바뀐 건가요? 전똑으로. 아까 아. 건의하신 거 아닌가요? 근데 아니, 헛똑똑이니까 그냥 전똑으로 그냥 해서. 네네. 그냥 전바로 가겠습니다. 아, 예. 네. 아, 네네. 좀 어감이 전바가 난 것 같네요. 네. 전똑보다는. 구관이 명관입니다. 문을 두드리는 것도 아니고 지금. 네. 네. 아, 아니 뭐 문을 두드려 주세요. 두드리면. 네. 아, 전지행사에 네. 빠진 사랑에 빠진 사람. 바보님 계십니까? 아, 또? 네. 똑똑똑. 네. 자, 44년 6월로 좀 가보죠. 연합군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전개합니다. 그리고 서유럽을 탈환하는 시동을 걸었다고 할 수 있죠. 네. 여기에 바그라티온 작전, 8월 파리 해방, 연합군의 승리가 진짜 그 눈앞에서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었어요. 아, 그렇죠. 이게 지금 독일에게는 엄청난 위기인데 44년에 또 큰 사건 하나가 일어납니다. 뭡니까? 우리 그 기억나시죠? 톰 크루즈가 그 한 대령역으로 나왔던 영화. 아,
그 영화 제목이 작전명 발키리입니다. 발키리. 발키리 작전이죠. 네. 히틀러 암살 시도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독일 내 히틀러 저항 세력이 폭탄을 터뜨려서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했는데 실패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이게 어떤 걸 이제 야기했냐면 네. 히틀러는 이제 자신에게 반하는 인사를 대대적으로 수청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향후 작전에서 지휘관들, 혹시 장군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데 그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아, 이제 말을 꺼낼 면목이 없구나. 아, 이게 숙청당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거기다가 지금 암살 시도를 못 막아낸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할 말이 없지.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이제 히틀러가 원하는 식의 히틀러의 생각대로 작전이 전개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영화에 나오는 장군들 잔뜩 모아놓고 빡빡빡빡빡빡빡 소리 지르는 그 부분이군요. 네가 나보다 천재야? 할 말 없죠. 네. 뭐라 그럴까요? 제가 더 천재입니다 할 수는 없잖아요. 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전쟁이 독일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입니다. 서쪽에서는 연합군이 지금 라인강까지 거의 치고 오고 있죠. 예. 동쪽에서는 소련군이 폴란드를 넘어서 예. 지금 비스와 강까지 온 겁니다. 지금. 아, 비스와 그러면 강까지. 이제 독일은 정말 이제는 패전이에요. 패전. 항복해야 되는데 이 항복해야 정도 돼. 되면 네. 분위기가 정말 쉽지 않구나. 게다가 지금 독일 본토는 어떻습니까? 연합군의 그 전략 폭격으로 엄청나게 지금 이제 그렇죠. 난리잖아요. 10,000명, 20,000명씩 뭐 죽어가고. 네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시점 생각했을 때 독일 국민들의 사기는 매우 떨어져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재밌는 시각은 뭐냐면 네. 그럼에도 독일의 어떤 국민들의 전쟁 수행 의지는 살아있다. 하하. 이게 뭐냐면 소련이 독일 땅으로 다가오면서 저 나쁜 놈의 새끼들이 우리 땅 들어오면 우리 다 죽어. 이제는 우리가 방어해야 돼. 그러면서 그걸 이제 또 나치가 독려를 하는 거죠. 아하. 그러면서 국민들이 그전에는 공격, 그러니까 남을 정벌하기 위한 전쟁이었다면 이젠 내 나라 땅을 지켜야 되는 전쟁입니다. 이 그러면 인간의 정말 심리가 절박해질 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전쟁 수행 의지가 살아나고 있던 시기였더라고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역설적이네요. 네, 그렇죠. 네. 이게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전쟁사 쪽에서 국가 지도자가 위기에 처했을 때 국민의 심리의 변화라는 것은 네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아주 오묘한 것이 많아요. 맞습니다. 네. 아무리 못난 아버지라도 밖에 나가서 두들겨 맞고 오면 가족들은 다 아버지 편 들게 돼 있거든요. 네네. 더군다나 문제가 또 뭐가 있냐면 위층 사는 사람, 옆집 사람들이 평소에는 아무리 고가워 보여도 맞고 돌아오면 누가 너 때려서 하면서 달걀도 주고 소고기도 줍니다. 네네. 주변국들이 또 결집되는 효과가 있어요. 맞습니다. 네. 지금 그런 아주 애매한 시기입니다. 네. 게다가 국민들은 누굴 보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기적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다. 그럼 히틀러 입장에서도 자기가 뭔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답답하네요. 답답해. 네. 그래서 결정한 것이 아르덴 대공세라는 건데 네. 현재까지도 도박에 가까운 결정이었다. 뭐 그 정도는 우리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정합니다. 네. 그런데 그것만으로 우리가 히틀러를 평가하고 그 이후에 전개 상황을 이것이 시발점이었다. 도박 같은 결정이었고 우매한 결정이었기 때문에 엉터리 같은 결과가 나왔다. 이거는 사실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할 거면 우리가 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네. 다 아는 건데. 그렇죠. 네. 어떻게? 일단 그래도 한번 좀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독일은 이 상황에서 이런 대공세를 할 능력이 안 됐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계속 공습을 막고 있고 전선이 확대돼서 병력이 대부분은 또 동부전선으로 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 속에서 독일은 정말 병력이나 보급 물자 이런 것들 모든 게 정말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가장 큰 문제는 여기에 이제 최정예 기계화 부대를 쏟아붓는데 이들을 움직이려면 제일 뭐가 필요합니까? 기름? 기름이죠. 연료가 턱없이 부족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다가 연합군 거 뺏어야지라는 생각까지 했을 정도로. 거의 뭐 원시 시대입니까? 이게 무슨? 그렇죠. 근데 그 험준한 아르덴을 돌파해서 최종 목표가 그러니까 엔트워프인데 예, 엔트워프. 예, 이게 한 거리가 거의 한 150에서 200km 가까이. 그러니까 15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 연료가 없는데 저기까지 가겠다? 이건 처음부터 성공의 확률이 정말 떨어졌던 작전이었던 거죠. 저는 그 부분이 좀 약간 애매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본인들이 가장 최적의 전력을 갖고 있을 때, 그러니까 전쟁을 시작했을 때, 네네. 거기 돌파 안 되는 거 알아서 우회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와서는 돌파하겠다? 지금 이 상황에서? 그렇죠. 네. 그런 작전에 지금까지 내가 정말 금송아지처럼 아끼고 이런 금송아지. 네. 최정의 네. SS 기갑 부대를 그러니까요. 다 티거로 이루어져 있는 투입했다.
이거야말로 도박이라는 평가가 이제 지배적인 겁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네. 결국에는 이 군사작전의 처음 아이디어가 누구로부터 나왔느냐? 히틀러입니다. 히틀러, 뭐 방어의 귀재라고 이야기하고는 모델 이런 사람이 아니고, 발토 모델. 예, 아니면 룬드스테트가 아니고 네. 히틀러가 장군들한테 내가 이런 생각 가지고 있으니까 너희가 한번 해보자. 자, 이 말은 뭐냐면 군사적인 실리보다는 처음부터 정치적인 동기로부터 이 작전이 나왔다는 거예요. 히틀러는 정치적인 동기로부터 전략 지침을 끌어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제가 봤을 때는 제가 한편으로 이게 히틀러가 이해는 됩니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상황에서 뭔가 기적이라도 만들고 싶었다는 겁니다. 좀 무섭다. 네. 그러니까 어차피 기다리고 있으면 죽는데 정치 지도자 입장에서는 네. 뭐라도 한번 승부수를 던져보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히려 여기서 히틀러를 좀 변호해주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네. 지금 연합군의 전쟁 종결 정책이 뭡니까? 무조건 항복이잖아요. 일단 항복이죠. 그냥 항복도 아니고 무조건 항복입니다. 무조건 항복, 현 상황에서 당장 휴전. 당장 휴전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없애겠다는 거잖아요. 카사블랑카 회담에서 이야기했던 거는 없애겠답니다. 상대방 수뇌부 없애겠다. 네. 그 말은 뭐냐면 결국 히틀러로 하여금 나는 항복해도 안 될 거야. 네. 그러니까 벼랑 끝으로 몰지 않았을까 오히려. 어차피 내가 없어지고 죽을 바에는 그래도 뭐라도 한번 해보겠다. 너무 좀 극단적인 해석인가요? 아니요. 아이러니하면서도 굉장히 통찰력이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1차 세계대전이 종결되고 나서 네네. 독일이라는 이 국가와 국민들을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낭떠러지로 몰았기 때문에 사실은 2차 세계대전이 생겨난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고 그 종결 과정에서도 결국은 서유럽과 미국은 이전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똑같은 짓을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전으로 가기 위한 여러 단계가 있고 그 단계 하나하나가 다음에 찾아올 평화의 밑거름이 되는데 무조건 항복을 외치고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어서 완전히 두 손 두 발 들고 항복하게 만들었으니 거기에서 마지막으로 히틀러가 너 죽고 나 살자는 식으로 도박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이런 해석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그 히틀러가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죽는 건 마찬가지니까 도박을 해보겠다라고 했을 때 그 도박 자체에 자기 자신의 죽음이 들어있었을까요? 안 들어있었을까요? 너무 역시 남 박사님다운 내리한 통찰력입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다르거든요. 안 들어있었을 것 같아요. 정말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된다. 네, 이게. 비합리적 확신은 너무나 위험한 건데요. 그렇죠. 네. 근데 또 히틀러 나름의 근거는 있습니다. 잘 이해는 되지 않지만. 하긴 이해되지 않는 근거 그것도 무섭다. 지금 저는 너무나 무섭습니다. 네. 거기에 우리가 가장 무서워하는 장군, 이 유럽의 동장군이 또 등장을 하죠. 이 기동력, 보급에 네. 정말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는데 이 시기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도 사실은 저는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렇죠. 네. 히틀러는 왜 그랬나요? 지금 하필 요때. 그러니까 이제 히틀러가 공세의 중점으로 선택한 지역이 아르덴이잖아요. 아르덴은 아까 이제 벨기에라고 이야기하셨지만 벨기에 남동부, 그다음에 룩셈부르크의 북부, 프랑스 북동부에 걸쳐 있는 꽤 큰 산림 지역입니다. 실제로 그 드론 날려서 찍은 거 봤는데 네. 어마어마한 지금은 이제 국가 공원 단지가 조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네. 거기 자전거도 있고 네. 찻길도 있고 네. 그 배 탈 수 있는 넓은 강도 있고 네. 어마어마하게 장난 크더라고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나무가 빽빽하게 있는 곳도 있고, 네네. 그다음에 중간에 능선군들도 있고, 네.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길은 좁아요. 길은 좁은데 중간중간에 말씀하셨던 그런 강도 있고, 네. 그리고 최후의 그 선이 이제 미주강이잖아요. 네, 뮤즈가. 근데 이제 중간중간에 강에 있는데 교량이 한번 끊기면 이 전차는 정말 도하기 어려운 못 가죠. 답이 없는 곳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흔히들 우리가 이제 이거는 기갑부대의 기동이 어려운 곳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연합군도 사실상 연합군 입장에서 진격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어느 정도 이렇게 뭔가 둔화됐을 상황에서도 네. 이 지역에 대해서는 방어에 그렇게 신경을 안 썼어요. 똑같은. 왜냐하면 내가 기동하기도 어려운데 상대방도 이쪽으로 기동하고 오지는 않을 것이다. 인간은 참 보면 어리석어요. 그렇죠. 그 방심 때문에 한번 당했는데 똑같은 실수를 하는 거잖아요. 다만 연합군 입장에서는 이제 독일 땅으로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네. 그 아르덴이라는 곳은
기갑부대 기동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여기에 한 보병 4개 사단 정도가 배치되어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독일이 보기에는 이 아르덴만 통과할 수 있다면, 네. 뮤즈강을 건널 수만 있다면, 아하. 프랑스와 벨기에를 연한 그 주요 도로망에서 안토베르펜으로, 엔트워프가 항상 입에 가지고 안토베르펜 혹은 요즘은 엔트워프가 저는 항상 이거요. 아, 그래요. 우리가 예. 어렸을 때 뭐 무슨 태양의 시대, 스포츠나 뭐, 예. 또 아니면 또 그 세계 회의 같은 거 할 때 보면 네. 여기는 엔트워프입니다. 이거 많이 미국식으로. 들었어 그래요. 예. 근데 예. 이제 뭐 현지어로 해달라고 하니까 안트베르펜. 쪽으로만 우리가 진격을 한다면 중요한 건 뭐냐면 연합군의 보급도 끊을 수 있고, 이게 안트베르펜이 유일한 보급항이었습니다 당시에. 그것도 그렇죠? 이거 개척하는데 정말 힘들었거든요. 항구를 그러니까 뺏긴 했지만 네. 그 항구 시설을 다시 살리는데 연합군이 정말 힘들었고 그 주변에 독일군이 계속 또 버티고 있으니까 네. 이걸 겨우겨우 이제 항구 역할을 하게끔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걸 뺏기면 다시 또 노르망디 상륙작전 이후에 그 험난했던 보급난을 또 겪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 지형이 받쳐주고 네. 보급로만 바다를 통해서 어떻게든지 하여튼 네. 확보된다면 그것을 거점으로 해서 연합군이 더 이상 진격을 못하도록 네. 방해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면 미군과 영국군을 분리시킬 수도 있어요. 그 우리가 좋아하는 네. 그 이제 군사용어로 작전적 절단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어떠한 적이 상대의 군대가 기동로를 가지고 목표를 향해서 순조롭게 진격하고 있을 때 가장 그 목표 달성을 방해할 수 있는 비계의 한 수가 작전적 절단인 거죠. 맞습니다. 그냥 중간에 끊어버리면 작전이란 게 그렇습니다. 잘 나가고 있는데 중간에 끊으면 그 작전 지속력이 더 이상 확보가 안 돼요. 맞아요. 네. 게다가 아르덴 지역이 겨울에 늦가을부터 네. 사실 이게 이제 독일의 작전명은 그 가을 안개가 그렇죠? 네. 가을 안개. 네. 신비스럽죠? 가을 안개. 네. 그 클래식 음악에 나올 것 같은 멋진 광경인데 그거를 지금 전투에다가 이용하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독일에게 너무나 불리한 상황이 뭐냐면 네. 공중 우세 혹은 제공권을 연합군이 가지고 있었다. 결국에는 안개. 폭격으로부터 공중 공격으로부터 피하려면 악천후 혹은 안개 이런 걸 이용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전차 부대에게 진격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날씨를 한번 이용해 보겠다. 이거 제갈공명의 재림인 겁니다. 지금. 제갈공명의 재림. 네. 대자연이 깔아주는 연막탄. 그렇죠. 아, 맞습니다. 네네. 자, 근데 하나하나가 네네.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우리가 전쟁사를 공부한 사람 입장에서 몇 발 떨어져 보면 네네. 너무나 전술적이에요. 아, 진짜. 그것만으로 그걸 결정했다고 보기에는 히틀러는 지금 총통이잖아요. 총통의 결정으로서 그다지 좋은 결정으로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략적 혹은 정치적 동기에서 출발했는데 이유를 들어보니 다 전술적인 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거는 역사를 잘못 배웠던 것 같습니다. 못 배운 놈. 못 배운 놈. 과거의 나의 그 승리의 경험. 1940년 5월의 기억을 너무나 확신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르덴에서 독일군이 프랑스군을 뚫고 그 낫질 딱 한 방에 그걸로 영푸군의 주력을 포위선멸 하면서 6에서 7주 만에 프랑스군의 항복을 우리가 받았다. 프랑스의 항복을. 네. 그 기억이 4년 전에 그 기억이 너무나 선명한 겁니다.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군사작전 한 방으로 정치적 성과를 달성했잖아요. 그걸 지금 떠올린 거네, 그러니까. 또 한 번 해보자, 여기를.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아르덴을 돌파해서 안트베르펜까지 점령하면은 미군과 영국군을 분리시킬 수 있고, 잘하면 영국군, 즉, 몽고메리의 21 집단군을 포위 선멸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꿈이 너무 큰데. 그러면은 평화협정을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지 간에 그 목숨을 연명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서부전선을 마무리 짓고 그 병력을 다시 동부로 돌려서 소련과 일전을 펼쳐보겠다. 야, 복잡해지기 시작한다. 네, 여기 또 이제 머리가 또 쓰죠. 머리를 쓰죠. 야, 저 연합군 놈들 보니까 특히 미영과 소련은 이데올로기가 다르잖아. 혼자 그 생각할 수 있죠. 네, 그리고 지금 보니까 균열이 일어나는 것 같아. 걔들 분명히 사이 안 좋아진다. 결국에는 3제국의 보존을 위해서 한번 이런 승부수를 돌려보는 겁니다. 정말 이거는 전쟁 승부를 원점으로 돌릴 전략적 저는 공세라고 평가를 합니다. 시도 생각한 대로 됐다면. 됐다면요. 그러니까 계획 자체는 그랬던 겁니다.
그리고 또 원대한 계획이었어요. 정말로. 예. 여기 딱 어울리는 명언이 있잖아요.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한 대 쳐맞기 전까지. 그럼 이제 한 대 쳐맞는 거잖아요. 자, 1940년 아르덴 숲을 돌파한 진경로가 이제 좀 나오는데요. 그림을 갖고 좀 얘기를 해볼까요? 여기에 보면 1940년에 독일 기갑군단이 아르덴 숲을 지나서 프랑스군으로 하여금 기습을 당하게 만든 그 전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네. 세계전쟁 역사상 가장 유명한 우회 전술. 아까 말씀하신 그 낫질 네. 작전이라고도 우리가 그렇죠. 얘기를 하죠. 네. 낫질 작전이라고 하는 이유는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부대가 뚫고 나간 그 모양 자체를 보면 나처럼 돼 있는 거예요. 예, 이렇게 샥 해서 그 모양이 나처럼 돼 있는 거고, 지금 히틀러가 하고 있는 거는 작전적 절단, 도끼로 찍는 겁니다. 그러니까 1940년에 독일 기갑군이 지나간 그 낫질 작전과 1944년에 지금 독일군이 하려고 하고 있는 이 작전은 서로 전술의 성격, 전술적인 과업이 다르다고 얘기를 해요. 교수님께서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히틀러는 암살 시도 등으로 인해서 신경이 바짝 예민해져 있는 상태고, 장군들은 아마도 자포자기 상태로 그냥 그래 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안 될 것 같은데. 뭐라카노 어쨌든 다 끝났다 이러고 있는 상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영화에서 봐도, 회고록에서 봐도 네. 아무도 반대를 안 했다고 해요. 네. 심지어 룬트스테트는 이거는 절대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인물입니다. 그나마 네. 모델은 이 사람 좀 그렇잖아요, 약간. 그 사람 반골이잖아요. 네, 뭐. 형님 안 됩니다 막 이러면서. 근데 이제 최대한 맞춰주려고 했죠. 네. 네, 뭐. 발톱 모텔 보면 이제 네. 외안경 쓰고 있잖아요. 네. 탁 빼면서 형님 그거 안 되는데 이해 막 이랬을 수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제 싹싹 동부 전선에 보내고 남은 전력들을 지금 탁탁 긁어 모아가지고 네. 아르덴 숲을 공격을 하는데 탁탁 긁어 모았다고 보기에는 너무나 정의 용언들이에요. 그러게 말입니다. 진짜 제가 아까 금송아지라는 표현을 썼는데 금송아지. 예. 항공기 같은 경우는 어디서 가져온지도 몰라요. 정말 숨겨놓은 항공기까지 다 가져옵니다. 숨겨왔던 나의. 뭐 아무튼.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정말 배가 고파. 외국에 여행 갔어요. 네. 지금까지 뭐 자잘한 거 사느라고 뭐 무슨 지폐나 동전이 다 주고 위급한 상황에 쓰려고 이제 은으로 된 발을 하나 갖고 있었는데 빵 하나를 사야 되는데 돈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네. 어떻게 해요? 굶어 죽겠고. 그렇죠. 네. 은으로 된 바를 네. 빵 하나 바꾸기 위해서 꺼내는 건데 지금 아르덴 숲 돌파를 위해서 마지막 결전에 쓰려고 이러한 상황이 아닌 영미군을 완전히 밀어붙이고 유럽을 완전히 차지할 때 개선문을 통과시키려고 모아놨던 이 금송아지를 집어 꺼낸 그 거잖아요. 마지막 남았던 연료와 탄약까지 다 가지고 이제 오는 거죠.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규모가 한 22개 사단인데 여기에 중요한 거는 네. 정말 그 최정예 기기화 사단이 무려 네. 8개 있습니다. 많이 아껴놨네. 정말로. 예. 그러니까 병력으로 따지면 20만 명 정도가 됐고요. 근데 나쁘지 않다. 그 규모로 따졌을 때는 좀 이제 좀 초라하죠. 그렇죠. 뭐 한편으로는. 100만 명, 130개 사단 갈 때에 네. 비하면 그렇지만 네. 그래도 이 정도 잘만 모았다. 하면 네. 성공할 수도 있겠다고 착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근데 당시 최고의 최고의 전차였던 네. 티거가 거의 티거를 포함한 티거. 네, 전차가 거의 950여 대, 뭐 혹자는 1000대 정도까지도 이야기를 하는데 티거 1000대. 꽤 모았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다연장 로켓, 뭐 네벨베르퍼 같은 유명한 무기들도 동원을 하면서 대포, 화포도 거의 한 2000여 문, 1900문 정도를 동원한 나름 네. 정말 최후의 공세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아직 결과를 모르니까요. 그렇죠. 대공세에 걸맞는 병력을 모았다. 지금은?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규모 설명을 또 듣고 보니까 이거 네. 치트키네요. 그렇죠. 쇼미더머니. 연합군도 네. 쇼미더머니 네. 놀랬을 것 같은데요? 이거 어디서 나온 거야? 티거가 왜 지금 나와? 독일 다 망해가는 줄 알았는데. 야, 이런 놀랬겠다. 거죠, 네. 그 연합군의 규모도 이때는 좀 만만치 않았는데 이때 이제 한 8만 3천 명 정도 그렇죠. 병력이 아르덴 여기에 네. 주둔을 하고 있었는데 적은 수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좀 방심했다고는 하지만 네. 8만 3천 명 정도라면 그냥 어림짐작해서 6개에서 8개 사단 정도인데 네. 방어를 하기에 나쁘지 않다. 그리고 전차하고 기갑 차량은 400여 대 정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더 배치할 수 있었으나
배치할 만한 공간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예요. 네. 어쨌든 기동해야 배치가 되니까 여기에 독일이 기습한 이후에 추가로 병력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가 집결을 보유한다고 그러죠. 아르덴숲 주변에 연합군의 부대들이 집결을 보유한 상태였습니다. 이게 이제 확 불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총 추산한 결과 총 병력은 우리가 100만 명 정도가 부딪힌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초기에 4개 사단에서 계속 이제 증원이 되고 반격을 해오면서 100만 명까지 늘어난 거죠, 이 지역에. 엄청나게 불어난 건데요. 그렇게 보면 그게 이제 20만 명과 8만 3천 명이 100만 명으로? 그게 미국의 힘이죠. 야, 네. 그 거의 짧은 뭐. 시간에 네. 그렇게 많은 병력이 이쪽으로 왔다. 야, 저는 대단하다. 그걸 미국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확 상상으로도 그게 늘어나는 게 잘 가늠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독일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시간 아니겠습니까? 시간. 네, 어떻게든 빠르게.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내가 유일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시간이 흐른다는 것뿐이거든요. 네네. 이 시간을 잡는 자가 위기를 더 빨리 극복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그게 뭐냐면 결국 기습입니다. 기습을 통해서 마비시켜가지고 전격적으로 뭔가 승리를 쟁취하겠다. 그 전형적인 40년 5월의 딱 느낌이잖아요, 지금. 이게 뭔가 역사는 반복된다고 그러는데 네. 그 짧은 구간에 너무들 반복된다. 그렇죠. 네. 지금 보고 있는 게 이제 독일의 초기 배치입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는 독일의 작전 계획을 좀 구체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독일군은 일단 3개 군이 공격을 합니다. 세계 군. 그 중에서 2개가 기갑군이에요. 그래서 결국 기갑군이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기습하기로 했으니까. 그렇죠. 속도잖아요. 슉슉슉슉. 네. 그래서 가장 북쪽에 독일의 6기갑군이 배치가 돼서 이들이 정말 최대한 빨리 엔트워프까지 가져야 되는 겁니다. 네. 안트베르펜. 이들이, 세 번 해보세요. 이들이 안트베르펜. 최대한 빨리 안트베르펜까지 가져야 되는 겁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주공이에요. 여기에 독특함이 있네요. 네. 정말 앞뒤 재지 않고 그냥 도 아니면 모식으로 가는 기습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기습 작전을 할 때는요, 여러분, 조공이 먼저 갑니다. 조공이 어떨 때는 주공보다 더 많은 전력을 가지고 가서 완전히 적을 혼란시킨 후에 기만해주고. 네. 주공이 가는데 지금 네. 여기는 그거 할 틈이 없는 거예요. 네. 주공에다가 그냥 말 그대로 몰빵해줘갖고 쭉 가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주공과 조공이 같이 가죠, 거의. 그렇죠. 그래서 조공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제 중앙에 위치한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주조공의 역할이 좀 애매하긴 해요. 왜냐하면 5기갑군도 상당한 병력이었거든요. 그렇군요. 5기갑군은 미군 전선의 중앙을 타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르덴의 한복판을 타격해요. 근데 특히 여기가 중요한 게 철도와 도로가 교차하고 있는 그런 교통의 요충지들을 빨리 점령해달라. 생비트도 점령해줘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브리셀까지도. 멀리 봤네요. 점령을 해주면서 6기갑군이 안트베르펜까지 가는 거를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중앙을 완전히 잡아서 적의 주 방어 전력들을 고착시켜 놓은 다음에 네네. 주공이 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 그렇죠. 그 다음에 5기갑군 남쪽에는 이제 7군이 배치되어 있어서 7군은 주로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기갑군들, 특히 5기군의 측방을 보호해주고 엄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나름 계획은 잘 만들었다. 네, 왜냐하면 5군과 6군이 확 가려면 네. 측방이 지금 노출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여기를 최대한 방어해주면서 보조해서 가겠다라는 좀 보조 역할도 부여를 해줍니다. 현장의 지휘관 같은 경우는 총사령관으로는 룬트스테트가 있었고요. 룬트스테트. 이제 지역사령관이죠. 어떻게 보면 이 지역에. 그렇죠. 전체적으로 관장만 하지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볼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전반적인 이 작전을 담당했던 사람은 역시나 발터 모델이었고요. 말터 모델. 네, 이 사람이 이제 비집단군 사령관이었고 그 밑에 이제 3개의 군이 있는데 네. 6기갑군 같은 경우는 다트리히 대장이 했고 그다음에 5기갑군 같은 경우는 만토이펠 대장이 지휘를 맡았고요. 그 사람 작전 실패 몇 번 말아먹은 사람인데. 그렇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이제 7군 같은 경우는 브란덴버거가 지휘관으로서 이제 예. 네, 아무튼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중요한 거는 기습이잖아요. 네. 그래서 기습을 하기 위해서 기만 작전도 계속했고 보안을 정말 철저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2차 대전 때 영국군이든 미군이든 정말 어떻게 보면 독일을 이렇게 쉽게 능수능란하게 요리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정보잖아요. 그렇죠. 맨날 암호 들켜가지고. 네. 맞아요. 근데 그거를 안 걸리기 위해서 전령을 써가면서까지. 그렇죠. 철저하게 정말 위장을 했고, 그리고 미군 역시도 설마 이 시점에 독일군이 우리한테 공격을 해와?
쟤를 다 이제 기진맥진해 있는 상태인데.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설마 아르덴 쪽으로 오겠어? 이렇기 때문에 독일군이 이쪽에 공세를 해올 거라고는 믿지 않았어요. 야, 진짜 아까 얼전트라는 그 글씨 왜 썼는지 알겠네. 그렇죠. 깜짝 놀란 거죠. 네. 게다가 또 이제 북한과 같은 전법인데 뭡니까? 국민 척탄병. 그 수류탄 하나 줘가지고 내보내는 거예요? 내보내는 거. 침투 부대죠, 일종의. 그래서 미리 침투시켜가지고 교란 작전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나름 준비를 정말 철저하게 했어요. 철저한데 진짜 얄밉네. 네. 그러면서 전차 부대가 선두에 가면서 빠르게 이제 기갑 돌파를 시도하는 방식이었는데 결국에는 이 아르덴 지역에서 돌파를 하려고 했던 거죠. 네. 기동전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면 이때 이제 마찬가지로 방심을 하고 있었고 독일군이 최고의 전력을 가지고도 우회할 수밖에 없었으니 우리는 여기에 크게 방점을 찍고 방어 병력을 배치할 필요가 없다라고 연합군은 판단을 했었던 것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연합군의 주요 루트는 위쪽으로는 이제 루르 공업지대, 네. 해안 쪽으로 들어가서 독일군 들어가는데, 혹은 남쪽으로는 이제는 알자스 로렌 지역, 특히 로렌 지역, 짜르 네네. 지역 이쪽으로 가려는 게 주거 방향이었고 아르덴은 그렇죠. 뭐 가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쪽으로는. 네. 자, 그렇다면 네. 이렇게 독일군이 철저하게 준비해서 오고 있는데 미군은 4개 사단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이 지역에. 네. 계획대로 12월 16일이 왔어요. 독일이 파죽지세로 아르덴 지역을 기습 공격을 일단 실시를 해요. 네네. 기습은 사실 대부분 효과적이에요. 알고도 당하는 게 기습입니다. 맞습니다. 네, 네. 길 가다가 우리가 어디 가갖고 죽탱이 안 맞는 거는 상대가 안 때리기 때문이지 내가 항상 방어하기 때문은 아닌 거거든요. 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다음 날부터 연합군 방어선에 돌파구가 형성되기 시작하죠. 여러분, 돌파가 되는 것과 돌파해서 목표를 달성하는 것, 그리고 돌파구가 형성되는 것은 달라요. 돌파구가 형성됐다는 것은 공격 부대가 가는 운동 에너지가 말하자면 망치로 못을 탁 두들겼을 때 나무가 움푹 들어갔다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것만으로 다 끝나는 건 아니에요. 야, 정말 네. 나무가 쪼개져야 되잖아요. 안 쪼개지고. 그러니까 안 쪼개지는 거지. 네. 너무나 찰떡 그렇죠. 같은 설명입니다, 진짜. 지금 그게 또 너무 좋은 설명인 것 같아요. 네. 거기서 쪼개지면 성공하는 거고 그치. 안 쪼개지고 구멍만 뚫리면 역으로 포위가 되는 경우가 많죠. 땜질을 해버리니까. 그렇죠. 땜질 해버리니까. 자, 17일 아침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일단 뚫린 바로 그 정면에 있는 미군의 106사단이 항복을 합니다. 아유, 참. 네. 이게 최초의 항복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유럽에서. 예. 뭔가 최초는 좋은 게 많은데 이런 건 안 좋은 것 같아요.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19일, 이틀 지나고 나서는 이게 전사에 많이 나와요. 바스토뉴. 벨기에의 요충, 피아가 차지했을 때 공이 차후 작전에 유리한 지역. 여기를 먹으려고 독일군이 포위를 시작하는 것이죠. 여기서 포위를 함으로써 결국 노렸던 것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기가 이제 교통의 요충지잖아요. 네. 그럼 여기를 딱 장악하게 되면은 아르덴을 다 점령한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요? 7개 도로망이 서로 교차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장악하면은 아르덴 전선 자체가 붕괴할 수 있는 겁니다. 급소군요. 예, 그러니까 육군은 빠르게 올라가고 네. 오군은 아르덴 빠르게 붕괴시켜가지고 이 지역을 같이 가주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가장 좋은 거는 주공 따라서 같이 올라가면 더 좋죠. 네. 그래서 사실 여기를 공격하면 금방 끝날 줄 알았죠. 바스토니오. 그래서 20일 정도까지 되면은 완전히 다 포위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안을 지키고 있었던 네. 이곳에서 방어선을 펼치고 있었던 미군 부대가 쉽사리 항복하거나 네. 굴복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20일 상황을 보면은 16일 공격이 대단히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렇죠. 날씨가 안 좋으니까 미군 항공기도 안 떠요. 네. 그러면서 자 역시 총통각하의 사실 이 시점에서 독일군의 사기가 엄청 올랐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조금씩 문제점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일단 어떤 문제점이냐면 날씨가 안 좋잖아요. 그렇죠. 눈이 오고 비가 오잖아요. 그러면 아르덴 지역에 진흙탕이 시작됩니다. 진흙탕. 네, 그 생각도 그러면 못했네. 네, 이게 연료도 안 그래도 부족한데 네. 전차의 속도가 너무 낮아지죠. 늦어지기 시작하고요. 게다가 미군이 철수하면서 그냥 철수한 게 아니라 교량도 다 파괴시켜 놓고 가다 보니까 뭔가 계획대로 조금씩 안 되고 있어요. 게다가 더욱더 큰 문제는 이제 미군이 항복은 비록 한 개 사단이 하긴 했지만 네. 능선에서 끝까지 막 싸운다는 거예요. 항복은 하긴 했지만 네.
일부 야, 난 부대는. 몰라. 네. 나는 항복 모르겠고 나는 여기를 지키라는 임무를 받았어. 나는 네. 싸울 거야. 네. 그런 게 바로 이 바스토뉴에서 가장 극명하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바스토뉴 결사항전. 결사항전. 네. 밀떡 여러분, 들어오세요.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스토리 중에 하나. 아, 밴드 브라더스의 백일 공수사단. 그렇죠. 여기서 등장합니다. 저 여러분들께 딱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제 설명 다 무시하시고요. 네. 그 에피소드 제가 정확히 몇 화인지 기억은 안 나지만 그 우리 이지중대가 네. 바스토뉴에서 싸웠던 그 모습이 밴드 오브 브라더스에 너무 잘 나와 있으니까 옛날 생각하시면서 네. 혹시나 이걸 안 보신 분들이 있으면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극비문서 끝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아, 그렇죠. 돌출을 시켜놨잖아요. 독이 돌출부를 그렇죠. 만들어놨잖아요. 돌출부에 한가운데 딱 박혀 있어요. 이제 중요한 인물이 등장해야죠. 네. 여러분 따라할 준비 되셨나요? 됐습니다. 넛스! 넛스! 이러면서 지금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